자, 여러분 3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36번 보시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네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 여러 번 다뤄봤죠. 다뤄보고 여러분들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면 머리에 떠올리셔야 된다. 그죠? 떠올리셔야 된다. 어쨌거나 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그쵸?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하려면 여러분 떠올려 볼까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총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관의 규정도 하고 주총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지만 계약에 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주총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하더라도 주식 매수 선택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이제 판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죠? 그럼 2번 가볼까요? 주식 매수 선택 부여에 관한 주총의 결의는 회사의 이 의사결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결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 구체적 내용은 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주총의 결의가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게 정해집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면 여러분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걸 몰랐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신 거거나 못 하셨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빼먹었거나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객관적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는 공부를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시험은 냉혹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거나 공부 점수 안 나왔거나 이럴 때는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잘못돼 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자신이 시간을 덜 투자했거나 몰랐거나 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된다. 알겠죠? 명확한 자기 성찰에 의해서만 이 시험은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여튼 2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설명을 했던 것이고, 우리 그 판례를 가보시면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이번에 그죠? 해설에 가보시면 부여에 관한 주총의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라는 판례 표현이 있다니까요. 있고 특정인에 대한 매수 선택권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이해됐습니까? 체계도 있고 좋은 판례도 있고 문제도 다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된다. 만약에 몰랐다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확인해야 된다. 재차 확인, 계속 확인.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주식 매수 선택권도 이 답이 쉬웠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나머지가 뭐 보면 알겠지만 뭐 나머지도 쉬운 건데 어쨌거나 나머지 지문들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시험이 어려웠다. 이건 안 되죠. 알겠죠? 답을 기준하셔야 됩니다. 답을. 자, 1번 가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의 취지가 나와요. 이건 뭡니까? 이 취지는 주식 매수 선택 취지는 뭐예요? 일종의 성과 제도예요. 성과. 열심히 하면 돈 더 줄게. 아니면은 열심히 하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경영과 기술 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유인 동기로 삼아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성과 보상제도다. 됐죠? 3번. 그 다음에 요건으로서 2년 동안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법에서요. 그러면 2년 이상 재임, 재직은 이걸 뭘 말하냐. 이걸 최소한 그런 공헌을 해야만이 우리가 특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줘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그만두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 비상장 회사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할 거 비교할 거는 상장회사 특징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상장사 특징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거기 가보면 본인의 귀책 사유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거 여러분 비교해 주면 될 것 같고 4번 질문. 매수 선택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권의 기본 취지나 핵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재임 재직 기간하고요. 선택권 행사 기간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알겠죠? 다른 거예요. 선택권 행사 기간은 요건을 갖춰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 발생했을 때예요. 알겠죠? 발생한 다음에 언제까지 행사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랑 재임 재직 기간은 좀 다른 거죠. 그걸 해놓으시고 5번 주식 매수 선택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행사 기간 등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부를 변경하거나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지만 주식 매수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이해관계들 사이에 형평을 깨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주총회에서 결의해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됐죠? 그렇게. 그래서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주식 매수 선택권 너무 쉽게 여러분 점수 주려고 이제 한 거죠. 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7번 한번 갈까요? 37번이 조금 여러분에게 에, 용어가 좀 익숙지 않거나 또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하면은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답 자체가 좀 애매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내용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답은 2번인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운송인 혹은 해상 운송 문제를 함께 혼합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요, 운송물을, 화물을 적부 실을 때, 그죠?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부딪히지 않게, 그럼 깨지잖아. 그럼 섞이지 않게, 혼합되지 않도록, 선박에 또 선박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와 함께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건을 받는 것이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 보내는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송업자가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지시에 따를 때는 막 던져도 됩니까? 물건을 막 던지고 막 섞어놔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역업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에 관한 아까 손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 있잖아요. 부딪히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거, 선박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거. 어때요? 해야 되겠죠? 강구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는요. 하역업자나 송화인의 지시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답이 2번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이 여러분이 좀 평소에 봐지 못했던 지문인데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크게.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에 속하는 대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화물 교부와 관련된 일체를 업무 수행, 그리고 선박 대리점이 있었다는 거죠. 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 이게 중요해요. 대리점이 그 물건을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해서 이미 화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소외됐다는 거죠. 이럴 때 선박 대리점에게 운송물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3, 4, 5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말하는 건데 운송주선인의 지위인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도 될 수 있고 다 돼요. 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역할했으면 그때는 대리하는 것이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 되기도 하고 위탁자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뭐예요? 운송주선임에는 변함이 죄송합니다. 미 없다. 알겠죠? 변함이 없다. 맞는 말이고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운송 의뢰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누구야? 운송주선인이죠. 요 3, 4번 여러 번 나왔어요. 알겠죠?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운송인 지위.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은 어떤 거냐? 운송주선업자가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받았는데 물건을 운송까지 해줄 건지 아니면 주선만 해줄 건지 그죠?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있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답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길게 지문 하나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는 일단은 틀린 답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상식입니다. 알겠죠?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은 이 중간에 뭘 하나를 빼고 문제를 틀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런 것도 여러분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의뢰받은 헷갈린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사실. 풀 수 있었다는 거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 익명조합, 합자조합 나왔네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답을 바로 들어가 보시면 합자조합이에요.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중지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결의에 따른다. 이게 이제 조합, 우리 민법상 조합의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이 업무 집행을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중단하고 모여라. 과반수로 결정하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합자조합이었어요. 결정하는 방법 다 짚어드렸던 겁니다. 이게 명확하지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답을 골랐으면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혹시 몰라서 다른 거 읽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른 나머지 틀린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합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지분 전부 일부를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예, 특히 합자조합에서 시험 나올 거는 뭐라고요? 지분 양도라고, 지분 양도. 좀 특이하다 그랬죠? 업무집행조합원, 즉 무한 책임 사원이 무한책임 조합원이죠. 무한책임 조합원, 업무집행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른 조합은 전원동이다. 알겠죠? 전원동이 과반수 아니에요. 전원동이란다. 그런데 만약에 어, 유한책임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라 했죠? 무한책임 조합원이 양도할 때는 조합 계약에 따른다. 알겠죠? 조합 계약에 따른다 했잖아요. 조합 계약에 따른다. 또 제가 하면서 여러분과 여러 번 같이 이제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비교하는 게 있다 그랬죠. 오늘요. 합자 회사와 비교해야 된다. 그죠? 합자 회사에도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이 있지만 무한책임 사원이 지분 양도할 때는 다른 사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유한책임 사원이 양도할 때는 뭐한다? 무한책임 사원만 동의하면 된다. 그래서 합자회사와 합자조합의 양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늘 비교하라 그랬죠?
1번은 그런 거다. 3번.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노무 출자 안 됩니다. 알겠죠? 익명조합원은 신용노무 출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영업자가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건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출자만 가능한데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시설 투자자에게 영업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 지급한다. 여기 익명조합 판례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명조합은 반드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질적 사항이라 했잖아. 익명조합의 본질적 내용.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 약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영업자가 손해와 관계없이 돈을 매달 얼마씩 주겠다라고 정기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익명조합의 틀에 맞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익명조합에 해당된다?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 지문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알겠죠?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서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라도 그 손실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익 배당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출자금을 어때요? 감소된 부분은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이익 배당한다. 익명조합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몰랐다, 잘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그 기준을 삼으세요.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더 해야 되겠다.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좀 생소하거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한다면 더 해야 된다. 시험을 탓할 것이 아니고 시험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있죠? 하면 안 돼요. 공부가 많이 안 됐는데 뭐 시험이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거야.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계속. 자, 옳은 것 고르라 그랬어. 옳은 것. 여기서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왔죠. 이것도 뭐 오지선다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OX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기억법 먼저 가볼게요. 주주평등 원칙. 이거는 제가 최신 판례로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했고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설명을 어, 최신 판례 강의에 했었고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주주평등 원칙이 판례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온다. 일단은 주주는요, 원칙적으로 회사와 법률관계입니다.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 다시 말해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 문제. 알겠죠? 그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면 그게 평등 원칙 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요 판례에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어떤 법리를 여기서 판례가 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주 평등의 원칙도 주주 불평등도 허용할 수 있다. 이 판례란 말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하라고 뒤에 나오죠.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 여부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주주의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서 주주 차등치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니은번 가볼까요? 회사와 주주가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일부 주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나왔잖아, 이게. 동의권 부여예요. 모든 주주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일부 주주에게 주식을 팔면서 당신네들 주주한테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전 동의를 받겠다. 이런 동의권을 부여했어요. 이 다른 주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로 봤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손해배상 명목에 그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전 동의권 부여했을 때. 동의권 부여 약정이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손해배상 하겠다.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이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판례는 유효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사전 동의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이것도 금원지급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손해배상 예정금액으로 봤어요. 알겠죠? 예정금액 봐서 유효하다고 봤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면 주주평등 원칙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 받을 거는요.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유 같은 건 다 이제 기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빼겠습니다. 다 봤던 거니까. 디귿번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회사와 계약 체결할 때 주주평등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와 주주가 이렇게 뭔가 거래 관계를 한다. 이건 주주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주주평등의 문제가 맞아요. 알겠죠? 이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주와 회사 간에는 주주평등 원리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주와 주주와 이사 간에 이거는 주주평등 문제가 아니고 일반 법 해석 문제, 일반법으로 알겠죠? 일반법적인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도 주주평등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면 안 되지. 여기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는 직접 적용되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일반적 법적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한다. 그래서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등을 따져서 어떻게 한다? 경험법칙 등등 해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엄청 강조를 했는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강의 교재를 보시거나 여러분 최신 판례를 살펴보시면 된다. 23년 판례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법상 상사유치권 유질계약 이런 것도 맞춰야 되죠. 위에 것도 판례 가르쳐 주는 거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춰야 됩니다. 유치권 유질계약은 워낙 강조를 많이 했고 차이가 나는 판례가 나온 것도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가볼까요? 4번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 약정이 그죠? 유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 된다? 틀렸어요. 상사 유치권은 쌍방이 쌍방제 상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유질 계약은 일방만 상행이면 충분해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차이점이죠? 답이 4번이에요, 정확하게.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 약정을 세운다. 맞습니다. 그런데 3번 상사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2번도 가볼까요? 유질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질권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판례가 유질 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때는 어때요? 질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한다. 이게 판례죠. 그리고 1번은 뭐 너무 쉬운 거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질 약정을 우리 상법은 허용하고 있다. 끝. 이런 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도록 준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 다 맞춰야 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도 여러분이 만약 어렵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공부 안 한 거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손해보험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손해보험 가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네 개 지문 중에 더 좋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했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기억보험 가볼까요? 손해보험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다. 손해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보험계약 체결시입니까? 아니에요. 체결시 아니에요. 이건 조문 문제입니다. 어디에요? 밑에 해설기억본 가보시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 여기 좀 보험가액을 정해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1번이네, 2번. 기억번. 그 다음에 초과보험인지 아닌지 여부는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가지고
우리 초과보험이다 아니다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초과보험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을 비교를 해서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을 초과보험이라고 했죠. 그 다음 디귿번. 보험계약자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 맞습니다. 근데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보험 나왔네요. 일부 보험의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당사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주어진 다시면서 맞추라고 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맞추시면 된다. 하여튼 다 여기 제가 다 표시해 놨습니다. 파랗게 위치를. 그 다음에 상법상 영업양도다. 이 영업양도는 틀리면 돼,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랬죠? 하여튼 상법 총칙 문제는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거다. 그죠? 영업양도에 대해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옳은 것. 1번 가볼게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도 가능하다. 그렇죠. 당연히 일부도 가능합니다. 전부도 일부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틀린 걸 다 찾아볼 텐데 2번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했다. 해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업양도는 이전해서 그 이전된 전에 그죠? 업무들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도 갖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영업양도 이루어진 것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만이 근로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포괄적 승계까지는 맞아요. 근데 특약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관계는요. 근로자들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이 조문 문제네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에는 몇 년간? 10년간이죠. 그 다음에 5번. 영업을 양도한 당사가 동업을 하지 않기로 뭐예요? 약정을 했어요. 약정도 했지만 약정도 너무 많이 과하게 에, 경업을 금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0년이 아니고 여기는 20년이다. 그죠? 20년. 조문 문제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쉬운 문제는 여러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가볼까요? 요 부분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여러분 처음 봤으니까 느낄 수 있지만 다 마지막에 다른 거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답을 5번 가볼까요? 5번 가보겠습니다. 보세 창구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 인도 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 서류로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선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의무 부담이지만 여기는 선화증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모르면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풀어나가 볼게요. 4번 보세 창구업자는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로서 해상 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보세 창구업자는 보세 창구업자는요. 운송인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수하인 수하인에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해상 운송 화물이 통관을 위해서 보세 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 창고업자 사이에 뭐가 성립됐다? 임치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어떠한 법률 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되는지 익명조합에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한다. 끝. 1번.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 대리점 계약이라는 명칭을 체결하고 있다 해서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대리상이라든지 우리 상인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실제로. 그래서 명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실질적으로 대리상인지를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이것도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풀면 되는 건데 초보의 분들은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44번 신주 발행이네요. 신주 발행. 신주 발행 떠올려야 되죠. 신주 발행의 신주 인수권 증서, 신주 인수권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답을 가보시면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신주 인수 발행 관련해서. 3번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을 했어요. 인수인이. 인수인이 현물 출자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 아니죠. 우리 신주 발행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납입하는 순간. 알겠죠? 바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주권을 교부한 날이 아니에요. 주식대금 납입한 날로부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1번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 또 납입 현물 출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다 이게 우리의 실권이죠. 실권. 실권 절차겠죠. 실권 절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주 인수권 증서네요. 이 증서를 상실한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청약서를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청약할 수 있지만 그걸 상실했다면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청약은 신주 인수권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청약서에 할 수 있고요. 그 청약은 신주 인수권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을 때는 효력을 잃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신주 인수권 증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어요.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대항 요건으로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걸 한다. 그래서 발행된 경우 발행된 경우는 곧 지명채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게 발행되지 않았다. 신주인수권 증서 주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발행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지명채권하고 동일하게 본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볼까요?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이다. 답부터 볼까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죠? 맞춰야 되고, 최신 판례에서 한 지문 나온 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주식회사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3구 구조 1항에 따라서 부담하는 채무. 이게 손해배상 채무 맞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정 없는 임무 혜택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 진다. 지체책임. 이 지체책임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지체책임. 여기는 우리가 여기 이사가 회사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일반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죠. 그렇겠죠? 손해가 발생한 부터가 아니고 어때요? 이행 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요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그 최신 판례 조문을 최신 판례를 바로 보는 순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 답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상법 3구조 1항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임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 관계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맞는 거죠. 3번.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하여튼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않는다. 아무리 그 경영자의 그죠? 책임자를 하는 법률을 하더라도 법령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 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 다음에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 혜택가 이사회 결의에 의했다. 그때는 찬성한 이사도 함께 연대 책임지고 있잖아. 그죠? 조문에 가보면 찬성한 이사도 함께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것도 최신 판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장부, 상업등인데 사실 상업장부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적 이거 하는 부분을 꼭 한 서너 개는 냅니다. 여기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상업장부를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하면 이거는 조문 문제니까 금방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답을 먼저 항상 찾아본다 그랬죠? 4번 가보시면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사실상 추정은 있는다 그랬죠. 법인 등기, 상업 등기가요. 사실상 법률상 추정은 있는 안 되지만 사실상 추정은 있는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시고 5번 회사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될까 아닐까요? 안 돼요.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기가 불실 등기 경우에도 그 불실 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했다 해서 그 지분이 양수한 자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죠? 될 수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됐고요. 47번 가볼까요? 47번. 보험 나왔네요. 보험. 보험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1번 한번 가볼까요?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입니다.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 유효무일까요? 안 되지. 이미 보험사고 발생한 것을 보험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무효라고 봤죠? 그래서 전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하였는 경우라면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 피보험자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보험사가 불확정한 것이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서 무효이다. 무효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불확정한 것이 알지 못하고요. 이미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했을 때는 유효하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유효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무효 아닙니다. 답이 1번이다. 이건 조문 문제예요. 하여튼 보험계약 체결되기 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서로 양쪽이 다 몰랐다. 그때는 허용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1번 답은 찾았어요. 상법 252의 이하에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 발생 위한 변경 증가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보험약관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그렇죠.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효가 아니고 보험약관 유효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하는 경우라도 보험약관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3번. 3번은 또 뒤에 연결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3번. 보험회사 보험 모집 종사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설명 의무를 먼저 위반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못했기 때문에 착오에 빠져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어때요? 사고 동기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사실 체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명백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착오는 보험계약 중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이죠. 4번 가볼게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거기 정의에서 별도로 보험 계약 없이도 별도의 그죠?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 되풀이
하거나 부연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항까지 명시 설명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보험자에게. 그 다음에 통신 판매 판례는 여러 번 나왔어요. 통신 판매에서 상해보험 계약에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죠? 내용과 면책사유에 대한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 청약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안내문 청약서 나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다. 여기 다한 것이다. 그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의 우선한 것만으로는 그죠? 보험계약자의 우선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명을 다한 건 아니에요. 안내문과 청약서 보냈다고 해서 설명을 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죠? 뭐 그 정도. 통신 판매, 안내문 청약서 알겠죠? 그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8번 가볼까요?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것도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답을 찾아볼까요? 3번 가볼게요. 창고업자 나오잖아요. 이 창고업자의 판례가 많지 않아요. 창고업자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한 판례가 있다면 중요한 것 중에 우리 창고업자가 물건을 돌려주고 나서 책임지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 1년은요.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사람한테 책임 물을 때 그때 1년인 것이고요. 그 물건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 그럼 따로 있는 소유자에게는 어때요? 그 1년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상사시효로 가거나 그죠? 민사시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고업자인 갑이 선화증권의 환물 인도 지서와 상환하지 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창고업자인 갑이요. 그 임치물의 소유자인 여기 나온 답이 힌트 나오네.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갑은 상법 166조 1항의 물건을 추구한 날부터 1년 동안 내가 예, 소멸에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1년에 소멸 항변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없어요. 누구? 임치인에게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임치인에게는. 그런데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그 1년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 답이 3번입니다. 좀 명확히 했습니다. 답이요. 그 다음에 1번 가보면 갑이 을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했네. 이게 뭐예요? 명의대네, 명의대요. 그래서 병이 갑을 오인해서 물품 거래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의 물품 대응 일부를 대명을 변제했다면 을의 시효 중단 사이의 채무 승인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명의 대여자 책임에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 간의 책임지잖아요. 제3자에게. 책임지는 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변제만 어떻게 한다? 절대적 효과가 발생해서 다른 채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에 있는 거죠. 이루어진 뒤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겠네. 중단하거나 연장되는 효과는 누구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알아두신다. 4번. 운송주전인이 자기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본인 이름으로. 이때 주전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 맞습니다. 1년. 그럼 7번, 5번.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 내용의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법인격 부인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는데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 회사 제도를 남용에 해당된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도의 자신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안 돼요. 그렇죠? 면탈하기 전에 회사, 면탈한 후 회사 간의 관계에서요. 이런 것들은 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 법인격 부인은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CEO도 독립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말을 해놓은 건데요. 최근 판례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판례였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최신 판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가보시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거다. 이 보수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 고르는 거 아주 쉬웠어요. 너무 쉬운 문제여서 사실은요. 1번 가보시면 주총에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에 따라서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어요. 그리고 실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목상 이사라고 했죠. 그럴 때 회사를 상대로 주총의 결의에 의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없는데 없다가 틀린 거예요.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명목상 이사는 법적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그의 책임에 상하는 보수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답이 1번 너무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답을 찾아 나가면 쉬운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회사의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에게 보수를 많이 가지려고 가려고 했다. 그는 배임행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된다는 판례 말했잖아요. 너무 쉬웠다. 현재 벗어나는 보수 지급을 마련하고 어쩌고저쩌고 주총에 성립됐는데 다른 소수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쳤다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죠?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보수 결정 알겠죠? 이사결에서. 그래서 3번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해서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난 다음에 퇴직금의 액수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제 4, 5를 한번 가볼까요? 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주총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죠? 주총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총의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해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돈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런 거다. 그래서 퇴직금액에 정관에서 만약에 제대로 정하고 있다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해서 이사직에 해임됩니다. 근데 퇴직 기록과 별도로 일정 금액의 해직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어요. 이 해직 보상금 뭘까요? 보수입니다. 보수. 명칭 가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해서 이사는 해직 보상금에 관해서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총의 결의에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서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 다시 말하면 않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은 한 주총의 결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주총에서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그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 가볼까요? 이 간이합병, 소규합병 여러 번 했잖아. 그죠? 네, 떠올라야 된다. 근데 틀린 거 먼저 답을 찾아볼까요? 답이 너무 명확했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4번 가볼까요? 미리 말씀드려 해볼까요? 그러면 소규모하고 간이합병하고 반대주 주식 매수청권 누가 인정 안 되죠? 간이합병은 인정되지만 소규모합병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간이합병 소멸 경우에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반대주주에게
매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간이 합병에는 인정되는 거잖아요. 소규모 합병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거 모른다면 진짜 안 돼요. 간첩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쭉 답이 나와요. 답이.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바꿔요. 5번.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리한 경우에 그런 가액 등이 대차, 대조표사, 현존한 순자 얼마 5%를 초과할 때는 특별계를 거쳐야 된다. 다시면서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소규모 합병의 경우는 존속한 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이주 내에 회사의 상호 어쩌고저쩌고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 당연한 거고. 2번도 소규모 합병의 경우는 존속한 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한다는 뜻을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번도 가보시면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이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합병 후에 존속하는 존속회사 소유가 있다. 이때는 주총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간이합병, 간이합병. 그죠? 내용이죠. 어째 답 고르는 지장이 없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50번까지 30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답만 찾아보니까 답만 찾아도 20개 나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만한 건 이미 다 확실히 제가 가르쳐 준다. 그래서 23개 정도 이상을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오고 지금 제가 해설해 준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상법을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시험 보신 분 중에 점수가 잘 나왔다면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2차 준비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고생 많고요. 다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정말 시험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관적이지 아닌 항상 객관적인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시면 또 마음도 편해져요. 그렇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